제가 영상을 그동안 쭉 보니까 그동안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 상담하듯이 말씀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곱게 좋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험한 말로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 싸우게 되고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할아버지가 욕을 한 것은 학생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찌검까지 했다면 당연히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사례를 보면 모욕죄로만 처벌된다면 한 100만 원 정도에 상회하는 그 벌금형이 나올 것 같고요. 폭행죄까지 함께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면 1년 그렇죠. 미만의 징역 또는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딱 둘만 있을 때 하면은 그거는 공연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전파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 경우에 공연성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연성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세대 갈등이라는 사회적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은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CTV가 있다면 그건 이제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되겠죠.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피해자의 진술이 나는 저 사람한테 맞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만약에 피해자가 맞아서 이제 멍이 들었다 그럼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CCTV 외의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내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형사사건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크시다면 결국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의 공방을 벌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댓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수위, 댓글 작성 경위와 게시된 장소, 댓글 이후의 정황 등등을 참작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별 생각 없이 이제 악플을 썼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 악플이라는 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 불행한 사태들도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쪽에서 많이 그냥 무마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악플이 달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근거 없는 악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악플은 좀 지양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기가 좀 자유로운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신고할 수 있죠.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생겨요.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5년만 지나지 않았다면은 악플을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집행 선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민사사건에서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없이 그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도 강제 집행을 지연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항소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판결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미의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가집행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경우에 피고로 하여금 해소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항소심에서 채무가 없다는 점을 신속하게 입증하셔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이 만약에 팩트라면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때로는 소송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PD님 타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새로운 그 모빌리티 시장에 등장했다는 어떤 사회적 현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속도를 많이 낼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했었고 따라서 자동차 운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법 체계와 현실적 상황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따라서 이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신설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네. 전동 킥보드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13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전할 수도 있고요. 물론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는 운전할 수 없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제재가 완화되면서 좀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전동 킥보드를 위한 보험 상품을 내놓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규제가 완화된 만큼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휴대폰을 내가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3년 동안 쓴 휴대폰인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이지만 자기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주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출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영상도 있을 수도 있고 문자나 대화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다 오픈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권리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기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망 이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위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옆에 잘생긴 우리 최 변호사님 얼굴이라고 딱 하면서 사칭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좀 쉽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 나하고 조건 만남하자 돈 다오 만약 이랬다 이러면 또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부분은 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진을 가지고 나를 사칭했다, 돈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처벌하기가 규정 자체가 마땅한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을 만약에 내가 돈을 뺏지 않은 거라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칭하면서 굉장히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런 어떤 법률적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사칭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형사적으로 처벌법규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저는 고소 안 합니다. 영상에 악플 달려도 저는 고소 안 할 생각이 없는 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문제인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대립영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잘나고 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사회가 원숙해지려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다른 사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제가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고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한 얘기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고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채널은 할 수도 있는 게 신고죄라는 게 있어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매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고소권자인 거예요. 피해자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매일경제에다가 올렸다 하더라도 매일경제를 욕하는 걸 수도 있고 매일경제라는 매체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을 욕할 수도 있어. 근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A가 고소하는 게 맞아요.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매일경제가 그걸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고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소프트하게 처음으로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길 바라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